예, 한국의 경제가 참 큰일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위기는 한국의 가계부채 1300조, 그 다음에 기업부채 2400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군데서 올 건데요. 일단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렸고 0.5에서 0.75로 올렸고, 이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 초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총 한 6조 정도가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고금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겠지만은, 앞으로 1년간 3차례를 더 올려서 미국의 금리가 1.5까지 이렇게 향해 갈 때, 인상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매우 커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압박은 결국은 내년 6월 이후에 연달아서 3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만약에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금리의 이자를, 높은 이자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의 돈들이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돈들을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한국도 덩달아서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저금리고 미국은 고금리면 아마 미국 돈이나 외국 돈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도 미국으로 다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의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본 이동과 관련해서 민감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3조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금리도 올리게 되고 결국은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내관을 당길 것이다. 지금 겨우 이자를 내어서 버티는 이런 가게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근히 버티는 이 가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비를 더 줄이는 식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 버티지 못한 가구들이 집을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신흥국에 쏠려있던 달러가 고금리를 쫓아가지고 급속히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중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자본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에 대해서 신흥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우회적인 피해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주요 수출 국가들이 다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요.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서 신흥국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 57.1%인데, 자, 그런 나라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한마디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 이 뭡니까? 달러하고의 환율이 바뀌게 되면 그런 나라는 이 수입하는 가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국이 수출하는 물량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 한국의 각종 이 주식이라든지 정권 가격,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위태로워 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려되는 점입니다. 특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무슨 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 주택을 담보를 해서 이 대출을 받은 점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이 60%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금리가 인상이 돼도 이자가 안 올라갈 건데, 가계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시중금리가 1% 상승을 하면
한계 가구라고 부르는 금융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는 가구.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58만 가구가 한계 가구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한계 가구가 8만 8천 가구가 늘어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도 연간으로 보면 1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한계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거고, 이것이 지금 은행에 빌린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최근에 주택에 관한 통계가 좀 나왔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반면 전체의 44%는 무주택 가구로 소유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해지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1070만 가구 중에서 1분위의 자산 총액은 794조 5천억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 총액의 35%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 20%가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상위 10%가요, 전체의 자산, 부동산 자산 총액의 35%, 상위 10에서 20%, 그러니까 2분위가 보유한 자산이 377조 6,300억인데 이것까지 합치면 상위 20%, 그러니까 국민의 상위 20%가 51.7%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한 40%까지 하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80%쯤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1분위 주택 자산 가액의 평균치는 7억 4,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상위 10%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액은 7억 4,300만 원이고, 하위 10%의 2,200만 원에 비해 무려 33배나 된다는 겁니다. 자, 1분위와 2분위의 자산도 가치는 2분위는 3억 8,800만 원인 겁니다. 그만큼 1분위가 부동산 자산, 주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실상 집을, 비싼 집들은 다 상위 10%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4%는 집이 없으니까 주택 자산 소유액이 제로입니다.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가구는 272만 5천 가구, 14.3%고요. 10채 이상 소유한 가구가 4만 2천 가구, 이 중 3천 가구는 51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가구는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부동산이 비싼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서울의 경우는 43.6%가 주택 자산 가액이 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1,3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44%는 집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1분위, 2분위 외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 주택 자산의 보유 가치는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의 낮은 가격입니다. 자, 6천만 원 이하가 18.1%,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한 20% 가량 되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집 가격이 거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자산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주택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집이 없고, 또 한 20%쯤 가까운 사람은 집이 있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70%에 가까운 국민이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부분에 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년 대선에, 아마 대선이 시작될 즈음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간에 한국은 초저금리의 바탕을 두고 그동안 푸른 돈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유럽이나 일본, 중국 같은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이제 풀기보다는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가계부채의 위험이 증가하고 신흥국이 또 침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을 가지고 이 자본 유출을 막거나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의 성장률은 3년 연속 2%대인데 사실 이마저도 초저금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버티온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의 저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바람을 잡았고, 거기에 동참한 가계가 금리가 오르면 이제는 빚 부담에 무너질 지경이라는 겁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규모만 해도 한 800억으로 가까울 거라는 상황에서 지금 1%가 올라가면 아까 한 11조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데는 또 한 10조, 8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8에서 10조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담으로 서민들한테 가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많이 받고 있는데 3금융권, 4금융권도 있죠. 이런 것이 집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낼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를 할 돈을 줄여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지갑을 철저히 닫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비도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가처분 소득이 같이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요,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째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 부담은 늘어나면 결국은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되고 또 부동산의 타격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기업들도 지금 헤매고 있죠. 올 7월에서 9월 국내 기업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8%씩 감소해서 10분기 연속으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매출액 증가 형태는, 증가율은 13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어디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경제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괜히 숟가락을 올리거나 이야기를 거들어서 같이 망하기 싫다고 경제부총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자빠지든지 말든지 그건 너의 책임이다.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요, 야당은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통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로지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이쯤 되면 야당이 총리 보고 대통령 대행 똑바로 해라, 또 박근혜 정부를 보고 이 거국중립 내각 총리와 내각 임명권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거기에 걸맞게 경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했어야 되지요. 자, 권력은 당장 잡아서 이 권력이 주는 달콤함은 누리고 싶고 그 권력이 책임져야 될 일들은 하기 싫다. 자,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 경제요, 답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기회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주택을 대량 국민의 한 80% 정도를 상대로 보급하는 부분을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